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출 사회 해설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험을 보셨던 분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셔야 할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많이 수강을 하실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회 과목에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에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시험 결과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조금 낯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에서 요즘에는 주로 관점을 많이 물어봤어요. 관점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번 경우에는 관점에 대해서 묻지 않고 좀 후반부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바로 보시면은 기억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필요성을 보시면은 시민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한다. 시민으로서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고, 사례로 민원제기, 청원운동, 집회 참가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쉬웠어요. 정답은 이제 시민참여가 정답이 될 텐데, 이 문제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이 시민참여 내용이 후반부에 이제 흔히 이제 정의 파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민 참여가 나올 텐데, 요거를 뭐랑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합법적인 참여 방법이 있고요. 위법적인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들이에요.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청원 운동을 한다든지, 집회를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1인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합법적인 방법에 해당이 합니다. 그런데 자, 위법적이고 약간 좀 불법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시민 불복종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앞에 배경 설명으로 깔리는 게 이제 이 시민 참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과 시민 불복종을 같이 좀 보셨다면은 어렵지는 않을 문제입니다. 요걸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크게 관련은 없는데, 편익의 경우에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선택에 따른 이익이나 만족감을 얘기하고요. 규모의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불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 경제를 채택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점과 과점이 있어요. 독점과 과점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겠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보시면 근대에 들어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통해 첨부 기억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확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시민혁명이라는 단어예요. 시민혁명이라는 말은 저희 이제 4단원쯤 보시면은 인권 보장의 역사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혁명이라든지 차티스트 운동, 사회권 확립이나 아니면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특히 시민혁명의 경우에는 인권이 보장되는 가장 첫 계기가 되는 게 시민혁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혁명이 있고요.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고, 프랑스의 혁명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혁명들은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인권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인권 보장 역사 자체를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순서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를 하나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단골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 문제 자체는 간단합니다. 3권 분립을 주제로 출제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각 권력 간의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 제도가 3권 분립이 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 분립, 다른 말로는 3권 분립이라고도 하죠.
기역은 국회에, 니은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3권 분립이니까 권력을 3개로 분할합니다. 어떻게 분할하느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요 3가지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따르면 기역은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될 것이고요. 니은은 정부에 해당하는 행정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의 입법권, 니은의 행정권. 정답은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권리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청구권, 단결권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단결권의 경우에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노동 3권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요즘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기억에 들어갈 문제 이런 것들을 묻는 편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민 스스로가 법을 지키려는 자세인 기억은 사회적 측면에도 매우 중요하다. 자, 법을 지키려는 자세래요. 구성원들의 기억이 잘 확립되어야 정의 실현 및 사회 질서가 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법을 지키려는 자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준법 정신 내지는 준법 의식, 준법 태도라고 얘기하죠. 준법이라는 말 자체가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준법 의식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게 될 텐데, 자,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면 경제 파트에서 특히 현금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현금화가 잘 되느냐, 이걸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선택을 위해 포기하는 가치.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 자, 요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은 출제되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의미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경제주체는 무엇인가요? 자, 경제주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좀 낯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던 주제인데 최근에는 경제주체를 묻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경제주체 자체가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선지를 보시면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모두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경제주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를 텐데 그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부의 경우에는 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기업가의 경우에는 주로 생산과 공급의 역할을 해주겠고 이를 위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요.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근로 3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 3권, 그 다음에 회사와의 공존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현명한 소비, 그리고 소비자 주권, 이런 내용들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모두 다르겠죠.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조세 정책을 세워. 자, 정책을 세운대요. 정책을 세우고 불평등을 완화한다. 이런 큰 문제들은 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하겠죠.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규제하는 거. 정책을 세운다, 규제한다, 감시한다, 처벌한다. 이런 큰 얘기들은 모두 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정답은 1번 정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공정거래라는 말도 나오죠. 자, 요 얘기는 모두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독과점. 아까 우리가 불완전 경쟁이라고 했던 것, 이 불완전 경쟁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쉬운 문제예요. 특정 국가 간에 무역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자, 관세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로 하였다.
자, 요 내용, 관세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로 한 무역 체제를 자유무역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자유무역 체제죠. 자유무역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닌가요? 요즘에는 보호무역 체제를 이행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최근까지 이제 세계는 자유무역 체제 하에 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지문에 나와 있듯이 관세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해서 서로 간의 자유로운 통상을 보장하는 것을 자유무역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무역과 관련된 약정, 약속이래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자유무역 협정, 다른 말로는 FTA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브렉시트라든지 님비 현상이나 누리 소통망, 이런 내용들은 거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님비 현상,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얘기는 지역 이기주의랑 관련이 됩니다.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님비 현상이 되겠고요. 요 내용이 옛날에는 좀 나왔어요. 옛날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이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반영된 자본주의 체제는 무엇인가요? 자,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를 하나 달아주고요. 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5단원. 5단원에 보시면 이제 경제 파트 내용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경제 파트 내용 중에서도 자본주의 전개 과정 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발전하였는지가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잠깐 안 나오긴 했었지만 다시 나오는 걸 보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서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르게 얘기하면 대공황이 터졌어요. 대공황이 터졌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대공황이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고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 실업자를 구제한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겠네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누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4번 선지를 보시면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유방임주의. 자,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 자유방임주의랑 정반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유방임주의 체제 하에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했고 대공황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대공황 극복하기 위해선 정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뉴딜 정책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주장.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수정자본주의 예시로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요 두 가지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오. 자, 얘도 오랜만에 나온 주제예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다가 요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고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이것을 구성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자, 분산 투자라는 건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고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잘 분배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산의 분배를 통해서 최소한의 위험으로 낮춰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산 투자를 상징하는 용어가 3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원래 이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모음집 내지는 자료집이라는 의미였는데 경제 파트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분산 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자, 빨대 효과. 빨대 효과는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예요. 빨대 효과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의 단점들 중에 하나가 이 외부 효과가 되겠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것.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공동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 공동선이랑 약간 구별하셔야 될 게 개인선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개인선. 자, 개인선은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혹은 특수한 사람들, 일부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 이걸 개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선과 개인선의 조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요 두 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 개념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 개인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선을 너무 강조하게 됐을 경우 전체 공동선이 훼손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얘기한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의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제도 문제가 나왔어요. 얘도 꼬박꼬박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별표 하나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주 출제되는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보험을 물었어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종류만 물었죠. 종류만 물었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자, 정답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요 두 개가 사회보험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자, 디귿에 있는 돌봄 서비스, 요거는 사회 서비스의 한 종류고요. 재개발 사업은 사회복지제도랑은 큰 상관이 없죠. 자, 사회복지제도에는 종류가 크게 3개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3개가 있을 텐데, 이 3개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넘어가서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문화변동 양상은 무엇인가요? 자, 별표를 지우면 안 된대요. 중요한 문제였구나. 자, 11번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문화변동. 자, 문화변동 문제가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되고 있는 주제가 문화변동입니다. 다만 문화변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요인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양상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요인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양상은 결과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되는 경우가 2개예요. 양상에 대해서 묻거나 요인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묻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양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양상은 결과나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기존의 문화 요소와 다른 사회로부터 전파된 문화 요소가 함께 공존한다. 자,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요 말이 중요한 거겠죠. 자, 양상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문화 동화가 있고요.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이 있고요.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 요 3가지가 있을 텐데,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문화 병존. 이게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동화는 뭐냐? 자, 동화라는 건 두 문화가 만났을 때 한쪽이 흡수, 소멸되는 것. 두 문화가 만났을 때 한 문화가 흡수되거나 소멸되는 걸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융합의 경우에는 두 문화가 만나서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걸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발견이 있어요. 발견. 자, 발견은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개, 발견과 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도 구별을 좀 하셔야겠다.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문화이의 태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문화이의 태도, 요 말에 밑줄 하나 치시고요. 자, 문화이의 태도라고 얘기하면 크게 세 개예요. 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요 두 개는 평가하는 태도가 되겠고요. 상대주의는 이해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요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기억을 보시면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한 것으로 믿고, 우월하대요. 우월한 것으로 믿고, 자신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다. 평가하는 태도다. 자, 니은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며 해당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자, 환경과 맥락 속에서 문화를 바라본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평가하고 얘는 이해해요.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건 상대주의가 될 거고, 기억은 둘 중 하나가 들어갈 텐데, 지금 기억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자기 문화는 낮춰서 본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사대주의, 니은에 들어갈 건 상대주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구별을 좀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하느냐 혹은 평가하느냐, 요걸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땡땡국 땡땡신문. 자, 다문화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자, 다문화 정책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문화 정책에는 사회만 얘기하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용광로 이론. 다른 하나가 샐러드볼 이론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이름으로도 묻습니다. 용광로 이론을 동화주의라고도 하고요. 샐러드볼 이론을 다문화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개 정도만 아셔도 사회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1, 2, 3, 4 선지를 보시면은 지금 둘 중에 뭐가 나왔죠? 용광로 이론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언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지문을 보시면 현재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를 우리 사회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기억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동화시킨다. 동화주의겠죠?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앞으로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샐러드볼 이론을 바탕으로, 자, 동화주의, 샐러드볼 이론 두 개가 나왔는데 정답은 용광로가 되겠죠.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다만 이제 요 두 개가 헷갈리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용광로 이론을 동화주의, 샐러드볼 이론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른다는 거, 요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한대기후 지역의 전통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항상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한대기후랍니다. 기후 문제죠. 기후 문제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간의 특징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한대라고 얘기하면 추운 지역이에요. 극지방을 얘기합니다. 극지방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극지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남극, 북극 이런 데를 얘기하겠죠. 남극이나 북극. 추운 지역이에요. 추운 지역. 자, 그러면 1번 순록 유목을 한다. 여기는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하죠. 대신 여기는 곡물을 섭취하는 것 대신
육식을 선택했어요. 육식의 방법이 이제 술록 유목입니다. 맞고요. 2번,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을 한다. 자, 이거 보시면 이상한 거 아실 수 있어요. 오아시스 어디 있나요? 사막에 있죠. 요거는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고. 자, 더군다나 한대기후는 극지방이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농사가 불가능해요. 자, 건조기후에서도 농사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사막이 있으니까. 자, 건조기후에도 농업이 됩니다. 농업이 가능해요. 오아시스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한대기후밖에 없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폐쇄적 가옥 구조가 나타난다. 추우니까. 찬바람 들어오거나 따뜻한 공기 빠져나가게 막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자, 4번. 동물의 털 가죽으로 의복을 만든다. 왜? 추우니까. 나머지는 다 추운 지역에 대한 특징인데 2번만 건조기후에 대한 특징입니다. 구별 잘 해주시고. 15번.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재해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연재해 문제예요. 자연재해 문제. 요거는 구별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자, 기상재해가 있고요. 기상재해. 그 다음에 지형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기상재해라고 얘기하면 날씨나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를 기상재해라고 하고요. 지형재해는 지각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선지 한번 보시면 가뭄, 날씨죠. 2번 지진, 지각활동이죠. 폭설, 날씨죠. 화산, 지각활동이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개로 구별을 크게 할 수 있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자,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 자, 기후래요. 기후래요. 지진, 날씨 아니죠. 화산, 날씨 아닙니다.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영향을 보시면 교통혼란,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의 붕괴, 무너진대. 자, 대책으로는 자가용 이용 자재, 신속한 제설 작업. 제설이 뭡니까? 눈 치우는 거죠. 눈 치우는 거. 그러면 정답은 폭설, 눈이 많이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기상재해가 있고 지형재해가 있다. 기상재해는 날씨나 기후 때문에, 지형재해는 지각활동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입니다. 국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환경 문제 얘기하고 있고 이걸 위한 협약을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1, 2, 3, 4 선지 보시면은 이상한 게 하나 껴있어요. 자, 2번 차티스트 운동이 이상한데, 자, 차티스트 운동은 앞쪽 문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민운동이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19세기에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인권보장 역사랑 관련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 맞습니다. 자, 교토의정서의 경우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은 당연히 사막화 해결하기 위한 협약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온 편이기는 한데 환경 문제랑 국제 협약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넘어가서 17번입니다.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도시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도시화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도시화를 산업화와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화만 물어봤지만 사실 산업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화와 산업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함께 진행된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열섬 현상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고 심해졌어요. 자, 2번 직업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발전하고 직업이 다양해지면 당연히 직업 분화라든지 직업의 다양성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3번 도시의 인공 건축물이 감소했다.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죠. 우리는 빌딩 숲에 살고 있어요. 시멘트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여기 위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공 건축물이 늘어나요. 자, 4번 공업 중심 사회에서 농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였다. 자, 이게 반대예요.
자, 공업 중심 사회에서 농업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중심 사회에서 공업 중심 사회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걸 산업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 요 내용들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꼭 같이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자, 요게 좀 낯선 내용이었어요. 낯선 내용이었고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를 보고 아, 역시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의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용어를 보시면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임신 가능한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신생아 수, 요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는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의미를 보시면은 이 중에 해당하는 내용은 출산율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요 주제보다는 인구 문제 관련해서 요즘 워낙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제가 매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워낙 사회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출산 고령화 내용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을. 자, 인구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구 구조라는 게 저번 회차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인구 구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떤 비율로 구조화되었느냐를 따지는 게 인구 구조입니다. 그 지역의 이제 연령별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추세라든지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동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인구 구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인구 이동은 말 그대로 인구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이걸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경제적 이동이나 혹은 정치적 이동 혹은 환경적 이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19번 지도에 표시된 가 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자, 지도 문제인데, 자, 지도 문제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 사회 과목에서 지도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자원 관련된 문제를 지도로 많이 출제했다면 요즘에는 특히 문화권 관련된 내용이 지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권 문제는 거의 지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인 케이스로 분쟁, 자, 그러니까 영토를 둔 분쟁과 관련해서 지도 문제를 출제할 때가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화권이 지도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넓은 땅. 그 다음에 그 옆에 뭔가 툭 튀어나온 거. 그 옆에 뭔가 긴 섬. 자, 그러면 여기는 중국일 거고, 여기는 한국일 거고, 여기는 일본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중일, 삼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냐?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동아시아 문화권. 자, 동아시아 문화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불교 문화가 나타난다. 얘가 정답이겠죠. 한중일 삼국은 유교, 불교, 벼농사, 젓가락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권이 나타나는 게 한중일 삼국의 공통점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인데, 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고대 유럽 문명의 발원지다. 자, 유럽이래요. 유럽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럽이에요. 전혀 관련 없죠. 자, 특히 여기서 고대 유럽 문명의 발원지라고 얘기하면 특히 남부 유럽 쪽. 자, 남부 유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을 얘기합니다. 워낙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로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표적인 원주민은 마오리족이다. 자, 마오리족. 자,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원주민이에요. 뉴질랜드 원주민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오세아니아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자, 아프리카 지역이래요. 아프리카 지역인데
사하라 사막 이남, 남쪽이랍니다. 자,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자,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이 밑쪽, 여기 밑쪽. 자, 여기 밑에가 사하라 사막 남쪽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데, 자, 요 지역이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는 왜 뺐나요? 저기도 아프리카 대륙인데. 자, 저기 위쪽, 사하라 사막 위쪽, 여기 표시를 좀 해드리면, 요렇게, 대충 한 여기까지, 요렇게. 자, 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건조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건조 문화권. 자, 대략적으로 지도를 보셨을 때 지역이 구별이 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별표를 지울 필요가 없겠네요. 종교 문제입니다. 자, 종교 문제도 매번 꼬박 나오고 있어요.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는데, 자, 종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 이슬람의 특징과 힌두교의 특징, 요 두 가지만 잘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이슬람과 힌두교. 요 두 개 외에는 출제될 내용이 없어요. 요 두 개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1번 다신교이다. 이슬람은 유일신이에요. 이슬람은 유일신교입니다. 유일신교예요. 여기는 다신교죠. 그 다음 2번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긴다. 여기는 힌두교예요. 소를 안 먹죠. 이슬람은 뭐를 안 먹습니까? 돼지를 안 먹어요. 불경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한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겐지스강에서 종교의식으로 목욕을 한다. 겐지스강은 힌두교의 특징입니다. 힌두교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말고 이슬람의 특징으로 뭐가 있나요? 모스크 있고요. 할랄. 그 다음에 뭐 코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하겠죠. 라마단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메카 방향으로 하루에 5번 기도한다. 5번 기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슬람과 힌두교 특징들 구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나올 테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21번.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는 주제냐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요 내용이랑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구별하실 수 있느냐, 요 얘기인데, 보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고 했죠.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 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라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1번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발전과 환경 보호 같이 해라 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공존을 위한 노력이 맞겠죠. 자, 2번 생태 통로를 만들어 동물을 보호한다. 자, 생태 통로라는 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생태 통로는 인간이 도로를 만들거나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동물이 원래 살던 범위, 서식지를 침입하게 되면 이 친구들의 이동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다 보면 동물들이 도로 위에 출몰하거나 아파트 단지 안에 출몰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겠죠? 3번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한다. 요거는 공존을 위한 노력이라 보기 어렵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완전히 이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랑 가깝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가진다. 가져야죠. 도구적 자연만 가지지 말고 자연을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22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걸 고르시오. 세계화 문제네요. 자, 세계화라는 말이 나오면 세계화의 의미를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걸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묻고 있어요. 문제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자,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영어 사용이 확산되면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문화가 사라지는 것.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고 교류가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K-팝, 한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글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역으로 우리가 서양 문화, 미국 문화나 유럽 문화의 침투를 많이 받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 획일화라고 해요.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2번 플랜테이션. 자, 플랜테이션은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플랜테이션의 경우에는 열대 기후가 있고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문화권 봤었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든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플랜테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3번의 공간적 분업. 자, 공간적 분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 국내 기업이나 혹은 다국적 기업들. 자,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게 되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공간적 특징에 따라 다른 지역에 위치하기 시작해요. 본사나 연구소는 주로 본국이나 선진국에 위치하지만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나 임금이 싼 빈곤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공산품들의 그 만든 국가를 보면 전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3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국제기구 문제 나왔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계속 나올 거예요. 국제기구 문제는 계속 나올 텐데 요거는 뭐랑 관련된 주제냐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국제기구라고 딱 박아줬죠. 자,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전쟁, 기아,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자, 비정부 기구래요. 자, 국제기구 중에서도 국제 비정부 기구를 얘기합니다. 자, 비정부 기구는 정부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나 혹은 시민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걸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서도 구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대요. 구호하기 위해. 구호한다는 얘기는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의료 처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식량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도 구호 활동에 해당하는 비정부 기구는 3번 국경 없는 의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모두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는 정부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기구들이에요.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 정보화 문제도 이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편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보화라는 건 인터넷과 스마트폰, 정보 매체, 정보 수단의 발전을 통해서 개인들이 얼마든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걸 정보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점을 보시면은 개인의 행동이나 기록이 정보화 기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난다. 폐로 텔레비전, CCTV라고 하죠. 자, CCTV의 발전으로 개인의 감시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CCTV에서 벗어날 수 없고 블랙박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다 GPS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인의 삶이 감시당하고 노출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뭐 했니 감시하거나 스팸 문자 오거나 뭐 보이스피싱 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요거와 관련된 개념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놉티콘, 빅브라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파놉티콘은 전자감시 사회를 의미합니다. 얘도 간간히 출제돼요. 얘도 간간히 출제되니까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같이 관련이 되는 개념이에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 2, 3, 4 한번 보시면은, 자, 1번에 환경난민이라고 있죠. 환경난민은 아까 인구 이동 중에서 환경적 이동,
환경 문제를 원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환경 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번의 자원민족주의. 자원민족주의는 자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자원민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라든지 구리, 희토류 이런 것들이 자원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특히 석유를 상징하는 기구로 오펙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뜻이에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석유의 생산량이나 가격을 결정해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25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자원 문제가 나왔네요. 자원 문제도 매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두 개가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두 개.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원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고생대 지층에만 매장되어 있다. 항상 이렇게 만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석유는 고생대 지층부터 신생대 지층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생대 지층, 중생대에서 신생대 지층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자, 2번 기역은 연소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자, 석유가 대표적인 화석연료라고 불리는데 이런 석유나 화석연료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대기오염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3번 니은은 18세기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원이 되었다. 자, 이 표현 18세기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원이다. 요거는 석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자, 4번 기역은 니은보다 현재 세계에서 소비량이 더 많다. 자, 특히 석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석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사용량이 많은 자원이에요. 현재 가장 사용량이 많은 자원은 석유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출 사회 문제 해설을 쭉 해봤는데요. 어려우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했던 주제들을 쭉 보시고 혹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혹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주제들이 출제됐는지를 잘 숙지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학습에 열심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